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아서 코넌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 중 악마의 발입니다. 악마의 발은 1910년에 발표한 단편으로 셜록 홈즈의 마지막 인사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문예 춘추사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악마의 발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오랜 시간 가까운 사이로 지내며 우정을 나눈 셜록 홈즈는 유명해지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와 함께 겪은 신비한 체험이나 흥미로운 추억들을 기록했는데 언제나 홈즈의 성격 때문에 난처해지고는 했다. 우울하고 냉소주의자이기도 한 홈즈에게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란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그는 사건을 멋지게 해결한 뒤에 경찰들이 진상을 밝히게 해서는 엉뚱한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는 것을 조소를 머금으며 지켜봤는데 그것이 홈즈의 큰 낙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사건 기록을 발표하는 일이 드물었던 이유는 흥미진진한 소재가 바닥났기 때문이 아니라 앞서 말한 홈즈의 태도 때문이었다. 종종 홈즈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것은 나만의 특권이었지만 그 대신에 신중하게 행동하고 입조심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전보로 연락할 수 있는 곳에서는 절대 편지를 쓰지 않는 홈즈가 보낸 전보를 읽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코널의 공포를 발표하면 어떨지. 내가 다룬 사건 중에서 그렇게 기묘한 사건은 본 적이 없음. 홈즈가 무슨 일로 그 사건을 떠올렸는지 난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무슨 바람이 불어서 내게 그것을 발표하라고 하는 것인지도. 그래서 나는 홈즈에게서 이 말을 취소하겠다는 전보가 오기 전에 독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 부랴부랴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해둔 노트를 뒤졌다. 1897년 봄날의 일이었다. 홈즈는 강철 같은 체력을 자랑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쉴 새 없이 처리한 데다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탓에 눈에 띄게 몸이 약해졌다. 그래서 그의 사물에는 할리가의 무어 에거 박사가 그 유명한 사설 탐정에게 지금 맡고 있는 모든 사건에서 손을 떼고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더 이상 몸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에거 박사는 홈즈와 극적인 만남을 가졌던 인물인데 조만간 그 이야기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홈즈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무심하다 할 정도로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영원히 일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협박성 말을 듣자 드디어 런던을 떠나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할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의 이른 봄, 영국 남서부 코널 반도의 맨 끝에 있는 폴드만 근처에 작은 집을 하나 빌렸다. 그곳은 독특한 지대였는데 의지가 굳건한 홈즈의 기질에 딱 어울리는 곳이었다. 하얗게 칠한 작은 집은 풀이 무성하게 자란 곳 정상에 서 있었다. 창가에 서면 반달처럼 생긴 음산한 마운츠만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거무스름한 절벽과 거친 파도가 부서지는 암초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뱃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왔고 그 까닭에 예전부터 이곳은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죽음의 덫으로 알려졌다. 북풍이 불 때면 이곳은 물결도 없이 아주 잔잔하고 평온해서 폭풍에 시달린 배들에게 고요한 피난처가 되었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소용돌이 바람이 몰아치면서 남서쪽에서 강풍이 불어닥치면
닷도 소용없이 배가 해안으로 밀려들었다. 그러면 배는 하얗게 부서지는 거친 파도를 향해 마지막 몸부림을 쳤다. 그래서 노련한 선원들은 이 사악한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를 대고는 했다. 무태 환경도 바다와 마찬가지로 혹독했다. 사방에는 황량한 암갈색 황무지가 거칠게 펼쳐져 있었고 곳곳에 서 있는 교회 첨탑만이 이곳에 고풍스러운 마을이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이 황량한 황무지 곳곳에는 지상에서 사라진 종족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그들이 이 세상에 남긴 것이라고는 괴상하게 생긴 석조 기념물이나 죽은 자의 유골을 묻은 울퉁불퉁한 고분, 선사시대 사람들의 투쟁을 간직하고 있는 토성뿐이었다. 이 지역의 수수께끼 같은 아름다움과 이친 민족의 음울한 분위기는 홈즈의 상상력에 불을 지폈고 그는 매일 혼자서 오랫동안 황무지를 산책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내 친구는 고대 코너로에도 관심을 보였다. 내 기억에 따르면 홈즈는 코너로와 칼데아어가 서로 비슷한데 그 언어들은 옛날 시리아 중부에 있던 페니키아의 주석 상인들이 쓰던 언어에서 파생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홈즈는 언어학 책을 구해 받은 뒤 한자리에 진득하게 앉아 그 주제를 연구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불행하게 우리는 이 꿈나라 같은 곳에서도 곧 사건에 휘말리고 말았다. 우리 코앞에서 사건이 터졌을 때 나는 매우 망연자실한 반면에 홈즈는 쾌재를 불렀다. 그 사건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모든 사건들보다 더욱 강렬하고 매력적이었으며 비할 데 없는 신비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 바람에 단순한 생활이며 평화롭고 건강한 일상은 한순간에 깨져버렸고 우리는 코널 지방은 물론이고 영국 남서부 전체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고 간 사건의 중심에 떠밀려 들어갔다. 런던 신문에는 엉터리 같은 기사만 실렸지만 당시 코널의 공포라 불린 그 사건은 독자들도 아직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13년이 흐른 지금 나는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의 진상을 자세하게 밝힐 생각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코널의 이 지역에는 여기저기 솟아있는 탑이 마을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다. 그 중에서 트리데닉 월러스 마을이 가장 가까이에 있었는데 인구는 약 200명 정도였고 허술한 농가들은 이끼로 뒤덮인 오래된 교회를 둘러싸듯이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이 교구의 라운드헤이 목사는 고고학적 지식이 풍부했는데 그 덕분에 홈즈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몸이 굉장히 비대한 라운드헤이 목사는 그 지방 전설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친절하면서도 사교적인 중년 남자였다. 우리는 그의 초대를 받아 목사관에서 차를 마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모티머 트리제니스 씨를 알게 되었다. 트리제니스 씨는 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은 남자로 넓지만 낡은 목사관의 방을 몇 개 빌려 사용하고 있었고 그가 방세를 지불한 덕분에 빠듯한 목사의 살림이 조금이나마 나아졌다고 했다. 독신이었던 목사는 트리제니스 씨와 거의 공통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관에 사람이 들었다는 사실이 매우 기쁜 듯 했다. 트리제니스 씨는 까무잡잡한 피부에 안경을 썼으며 꽤 마른 체형이었는데 정말로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등이 구부정했다. 우리는 목사관에 오랫동안 머물진 않았지만 목사는 꽤 수다스러운 반면에 트리제니스 씨는 이상할 정도로 말수가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저 우울한 얼굴로 멍하니 한 곳을 바라보며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었다. 3월 16일 화요일 우리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제 일과가 되어버린
황무지 산책을 나서려던 참에 그 두 사람이 허둥대며 우리 거실로 들어왔다. 먼저 목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홈즈 선생님, 어젯밤에 엄청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건은 평생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때 선생님이 이곳에 계시다니 이것도 전부 신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영국을 통틀어서 선생님밖에 없을 겁니다. 나는 남의 일에 끼어들기 좋아하는 목사를 반갑게 맞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사납게 노려봤다. 하지만 홈즈는 입에 물고 있던 파이프를 내려놓고 사냥꾼의 호령을 들은 늙은 사냥개처럼 의자에 앉은 채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가 손짓으로 의자를 권하자 두려움에 질린 목사와 침착함을 잃은 동행이 나란히 의자에 앉았다. 트리 제니스 씨는 목사에 비하면 감정을 잘 억제하고 있었지만 부들부들 떨리는 손과 흔들리는 시선을 보아하니 그도 목사 못지않게 놀라고 흥분한 모양이었다. 트리 제니스 씨가 목사에게 물었다. 제가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목사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홈즈가 대답했다.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그 사건이라는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당신이고 목사님은 나중에 전해 들으신 것 같으니 트리 제니스 씨가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목사는 흐트러진 차림새였고 나란히 앉아있는 하숙이는 제대로 차려입은 단정한 매무새였는데 나는 그 둘이 홈즈의 간단한 추리에 놀라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는 무척 재미있었다. 목사가 말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트리 제니스 씨의 말도 듣는 편이 좋을지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는 게 좋을지 결정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 계신 트리 제니스 씨는 어젯밤 황무지의 낡은 돌 십자가 가까이에 있는 트리데닉 와사 저택에 가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남자 형제는 오웬과 조지가 있고 여동생으로 브렌다가 있죠.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아 활기차고 기분 좋게 카드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트리 제니스 씨는 밤 10시 조금 넘어서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다시 그쪽으로 산책을 갔는데 그때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의사 리처드 선생님을 만난 겁니다. 급한 환자가 있다는 전가를 받고 트리데닉 와사 저택으로 서둘러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트리 제니스 씨도 마차를 타고 의사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세 남매가 어젯밤 헤어질 때 모습 그대로 식탁에 앉아 있었고 카드도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초는 촛대가 있는 부분까지 전부 타서 불이 꺼져 있었고요. 그런데 여동생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나머지 두 형제는 여동생의 양쪽에 앉은 채 미친 사람처럼 웃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죽은 여동생과 미쳐버린 두 사람의 얼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공포 말입니다. 집에는 나이든 요리사이자 가정부인 포토부인 말고 다른 사람이 다녀간 흔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잠이 깊게 드는 편이라 밤에 이상한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했고요. 없어진 물건도 없고 집안에 뒤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자 하나가 죽고 건강한 남자 둘이 미쳐버렸을까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홈즈 선생님,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선생님께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의 말이 끝나자 나는 어떻게 해서든 홈즈를 설득해서 이 여행의 목적이었던 휴양생활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집중하고 있는 친구의 표정이나 눈썹을 찌푸린 모습을 보고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홈즈는 가만히 앉아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머릿속은 벌써 우리의 평화를 깨트린 기묘한 비극으로
가득 찬 상태였다. 드디어 홈즈가 입을 열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일단 겉보기에 아주 이상한 사건 같긴 하군요. 라운드헤이 목사님은 현장을 직접 봤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목사관으로 돌아온 트리제니스 씨에게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죠. 선생님과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둘러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럼 그 기묘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여기서 얼마나 떨어진 곳에 있습니까? 바다 반대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럼 함께 걸어갑시다. 모티머 트리제니스 씨, 출발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트리제니스 씨는 그때까지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요란하게 나서기 좋아하는 목사보다도 훨씬 더 흥분해 있으며 단지 그것을 억누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는 하얗게 질린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불안한 표정으로 홈즈를 가만히 바라봤지만 꽉 쥔 야윈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목살을 통해 가족을 덮친 무시무시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의 핏기 가신 입술이 떨렸고 검은 눈은 사건 현장의 공포를 그대로 비추는 듯했다. 트리제니스 씨가 열기를 띤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홈즈 선생님. 입에 담기도 끔찍하지만 있는 그대로 답하겠습니다. 그럼 어젯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조지 형이 2명이 한 팀을 이루어 휘스 게임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마 9시쯤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집에 돌아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난 게 10시 15분이었고요. 그때까지도 다른 형제들은 카드를 즐기고 있었죠. 누가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습니까? 가정부인 포터보이는 이미 잠든 뒤였기 때문에 저 혼자 나왔습니다. 현관문도 제가 잠갔고요. 형제들이 있던 식당의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커튼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현관문과 창문은 어젯밤과 달라진 점이 없었고 수상한 사람이 침입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완전히 겁을 먹고 의자에 앉은 채 미쳐버렸고 브렌다는 공포에 질려 의자 팔걸이 너머로 머리를 늘어뜨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제가 죽기 전까지 그 방의 모습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트리제니스 씨도 잘 모르겠군요. 악마의 짓입니다, 홈즈 선생님. 이건 악마의 짓이에요. 모티머 트리제니스 씨는 이렇게 외치고 나서 말을 이었다. 인간이 한 짓이 아닙니다. 뭔가가 그 방으로 찾아와서 형들에게 이성의 빛을 앗아간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정말로 인간의 짓이 아니라면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고 싶어요. 그것보다 트리제니스 씨, 형제들은 함께 살고 있는데 당신은 따로 살고 있으니 가족들과 무슨 문제가 있나 봅니다. 그랬죠. 하지만 전부 지난 일이고 이미 화해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레드루스에서 주석 광산을 경영했는데 먹고 사는데 충분한 돈을 받고 다른 회사에 경영권을 넘기고 은퇴했습니다. 그 돈을 배분하다가 조금 다투긴 했지만 곧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예전 일은 모두 잊고 지금은 좋은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형제들과 같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짐작가는 점은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까? 네, 다들 기분이 좋았습니다. 모두 신경질적인 편인가요? 뭔가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은 단서가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가요?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모티머 트리제니스가 입을 열었다.
그러고 보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 식탁에 둘러 앉아 있을 때 저는 창을 등지고 있었고 조지형은 저와 같은 편이라 창문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이 제 어깨 너머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는데 창은 닫혀 있었어도 커튼이 거쳐 있어서 잔디밭 쪽 수풀이 아주 잘 보였죠. 그런데 수풀 쪽에서 뭐가 언뜻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인지 짐승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았죠. 형에게 뭘 보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저와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봤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건 그 정도입니다.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 바깥을 살펴봤습니까? 아니요. 크게 떠들 일도 아니라서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그럼 집으로 돌아올 때 기분 나쁜 예감이 들진 않았겠군요.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 그것도 이른 아침에 소식을 접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원래 아침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거의 매일 산책을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산책을 나섰는데 의사 선생님이 탄 마차와 마주쳤습니다. 나이든 포토 부인이 빨리 와달라며 아이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저는 허둥지둥 마차에 올라타 의사 선생님과 같이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끔찍한 풍경을 봤습니다. 촛불과 난로불은 몇 시간 전에 꺼진 듯 했는데 형제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거기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브렌다는 죽은 지 적어도 6시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흔적은 없었고 끔찍한 표정으로 의자 팔걸이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둘은 토막토막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커다란 원숭이처럼 뜻모를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죠. 정말로 정신을 잃었는지 선생님마저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정부와 저는 의사 선생님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허둥댔습니다. 대단해. 정말 굉장한 사건이야. 홈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모자를 집어들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바로 트리데닉 와사로 가야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처럼 기묘한 수수께끼로 둘러싸인 사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날 아침 조사에서는 알아낸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아주 불길한 인상을 주는 어떤 사건에 맞닥뜨렸다. 우리가 비극이 벌어진 현장으로 가기 위해 좁고 구불구불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을 때 마차가 덜컹거리면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길 끝에 서서 마차를 먼저 보냈는데 마차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 닫힌 유리창 너머로 이를 드러낸 채 비참하게 일그러뜨린 얼굴이 언뜻 보였다. 뚫어져라 쳐다보는 눈이며 뿌득뿌득 이를 가는 입모양이 악마의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다. 제 형제들입니다. 헬스턴으로 데리고 가나 봐요. 입술까지 새하얗게 질린 모티머 트리제니스가 외쳤다. 우리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검은 마차를 바라보면서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들 형제가 이상한 운명을 맞이한 저주받은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 집은 크고 밝았으며 시골집이라기보다는 저택이라고 부른 편이 더 어울릴 듯했다. 멋진 정원에는 코널의 따스한 공기가 길러낸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거실 창문은 그 정원 쪽으로 나 있었는데 모티머 트리제니스는 단번에 형제들을 미쳐버리게 만든 괴물이 그 창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홈즈는 현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각에 잠긴 채 화분에 심은 화초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어찌나 깊은 생각에 빠졌던지 물뿌리개를 걷어차는 바람에 그 안에 있던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바람에 우리 구두는 물론이고
정원의 좁은 길도 물에 흠뻑 젖었다. 집에 들어서니 나이 지긋한 코놀 출신 가정부 포터 부인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부인은 여자아이를 부리면서 집안일을 돌보고 있었다. 포터 부인은 홈즈가 질문하자 대답을 술술 해주었는데 밤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고 트리제니스 가족들은 어제 무척 즐거워 보였으며 지금까지 그렇게 밝고 행복한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다고 했다. 오늘 아침에 식당에 들어가 끔찍한 식탁의 모습을 보자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정신을 잃고 말았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오솔길로 뛰어나가서는 심부름하는 아이를 시켜 의사 선생님을 불러오라고 했다. 부인은 죽은 아가씨를 2층 침대에 눕혀두었으니 보고 싶다면 거기로 가라고 했다. 두 형제를 정신병원에 마차에 태우는데 건장한 사내 4명이 달려들었다고 말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부인은 더 이상 이 집에 머물고 싶지 않다면서 오늘 오후에 가족이 있는 세인트 이브스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했다.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가 시선을 살펴봤다. 브렌다 트리제니스 양은 중년으로 접어든 나이였지만 상당한 미인이었다. 가무잡잡한 피부에 단정한 얼굴은 죽어서도 아름답게 보였다. 하지만 거기에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느낀 감정과 공포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우리는 침실에서 나와 기묘한 비극이 벌어진 장소로 내려갔다. 난로 안에는 어젯밤에 타고 남은 재가 있었고 식탁 위에는 촛농이 흘러내린 채로 완전히 타버린 초 4개가 서 있었으며 카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의자는 벽 쪽으로 치워져 있었지만 나머지는 어젯밤 그대로 남아 있었다. 홈즈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방 안을 돌아다니며 조사했다. 그는 의자를 어젯밤에 있던 대로 늘어두고 이 의자에도 앉아보고 저 의자에도 앉아보고 했다. 그리고 정원이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살펴보더니 바닥과 천장이며 난로까지 조사했다. 하지만 갑자기 눈을 번뜩이거나 입술을 오므리는 등의 동작이 전혀 없었으므로 나는 그가 어둠 속에서 희미한 한 줄기 빛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왜 불을 피웠습니까? 벌써 봄인데 이 좁은 방에서는 밤마다 불을 피웠나요? 그러자 모티머 트리제니스가 어젯밤은 눅눅하고 추웠기 때문에 자신이 도착한 다음에 불을 피웠다고 설명했다. 홈즈가 빙그레 웃으며 내 팔에 손을 얹었다. 왓슨, 아무래도 자네가 툭 하면 잔소리하던 줄담배를 다시 피워야겠네.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있어도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진 않으니까요. 트리제니스 씨, 지금까지 본 사실들을 잘 생각해보고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당신이나 목사님에게 반드시 알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죠. 우리가 포위되어 있는 집으로 돌아오고 한참이 지나서야 깊이 생각에 잠겨있던 홈즈가 입을 열었다. 팔걸이 의자에 웅크리고 앉은 야윈 수도승 같은 홈즈의 얼굴이 소용돌이치며 솟아오르는 푸르스름한 담배 연기 건너편으로 뿌옇게 보였다. 그는 눈썹을 찌푸린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잠시 뒤 홈즈는 물고 있던 파이프를 내려놓고 힘차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왓슨, 도저히 안 되겠네. 같이 절벽을 산책하며 고대의 화살촉이라도 찾지 않겠나? 사건 단서보다 그쪽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겠어. 제대로 된 자료도 없는데 두뇌를 굴리는 것은 엔진을 헛돌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세. 그러면 엔진도 산산조각 나고 말겠지. 왓슨, 지금 필요한 것은 바닷바람, 햇빛, 그리고 인내심일세. 나머지 것들은 저쪽에서 먼저 우리를 찾아올 거야. 우리는 나란히 바다 절벽을 산책했다.
이보게 왓슨. 침착하게 지금 우리 상황을 정리해보자고. 우리가 아는 사실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네. 그래야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을 때 그것을 제자리에 정확하게 끼워 맞출 수 있는 거지. 우리 둘 다 이 사건이 악마의 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니 그 가설은 아예 빼고 생각하세. 이 점은 자네도 동의하겠지? 고의인지 우연인지 몰라도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3명이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렇다면 범행은 언제 이루어졌을까? 모티머 트리제니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범행 시각은 그가 집에서 나온 직후일 걸세. 이건 아주 중요한 점이야. 사건은 그가 나온 지 몇 분 뒤에 일어났다는 뜻이니까. 카드는 여전히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때는 평소 같으면 이미 잠들었을 시간이었네. 그런데도 방에 있던 3사람은 자리를 옮기기는커녕 의자에서 일어난 흔적도 없거든. 그러니 거듭 말하지만 사건은 트리제니스가 나온 직후 밤 11시 이전에 벌어진 거야.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사실은 당연하게도 그 집에서 나온 다음 모티머 트리제니스의 행적을 파헤치는 걸세. 이건 어렵지도 않고 별로 의심스러운 구석도 없었네. 자네는 내 방법을 알고 있겠지? 난 아까 정신이 딴 데 팔린 척하면서 물뿌리개를 발로 차서 트리제니스의 발자국을 확실히 알아냈네. 모래로 덮인 오솔길이 물에 젖으니 발자국이 아주 뚜렷하게 남더군. 이렇게 표본을 얻은 데다 자네도 알다시피 어젯밤에는 비까지 내렸으니 수많은 발자국 사이에서 그의 발자국을 확인하고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시군죽 먹기였네. 그는 집을 나와 곧바로 목사관으로 돌아간 것 같아. 사건이 벌어진 무대에서 모티머 트리제니스는 퇴장했지만 제3의 인물이 등장해서 카드를 즐기던 3사람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일세. 그렇다면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정도의 공포를 불러일으켰을까? 포터 부인은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 어디를 봐도 범행을 저지를 만한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정원 쪽 창문으로 다가와 사람들을 한꺼번에 미쳐버리게 할 만큼 무시무시한 것을 보였다는 증거는 있을까? 그런데 이런 가설은 순전히 모티머 트리제니스의 증언에 따른 것일세. 그의 형제가 정원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인다고 말했다지? 어젯밤엔 분명히 비가 내렸고 구름도 짙어서 어두웠으니 주목할 만한 발언일세. 누군가가 트리제니스 남매를 놀래기 위해서는 그들이 눈치채기 전에 얼굴이 창문에 바짝 대고 있어야만 해. 그래야 안에서 보였을 테니까. 그런데 말일세, 그 창문 바깥쪽에는 90cm 정도 되는 화단이 있는데 발자국은 하나도 없었어. 이런 점들로 미뤄볼 때 집 밖에 있던 사람이 트리제니스 남매를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에 떨리게 했는지 상상이 가지 않네. 게다가 그렇게 귀기하고 복잡한 음모를 꾸밀 만한 동기도 떠오르지 않고. 왓슨, 이번 사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자네도 이제 알겠지? 그래, 나도 아주 잘 알고 있네. 내가 힘주어 대답하자 홈즈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알아낸다면 어떻게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걸세. 왓슨, 자네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겼으니 그것을 들춰보면 더 어려운 사건도 찾아낼 수 있겠지. 어쨌든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손에 넣을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세. 정심을 들기 전까지 신석기 사람들의 흔적이나 찾아보자고. 앞서도 홈즈의 비범한 정신력에 대해 이야기했겠지만 나는 그 코널의 봄날 아침처럼 그에게 감탄한 적은 없었다. 그는 해결해야 할 베일에 쌓인 기분 나쁜 사건은 까맣게 잊어버린 듯이 2시간에 걸쳐서 켈트족, 화살촉, 토기 파편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 손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제야 우리는 조사하던 사건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람이었으므로 손님은 자기를 소개할 필요도 없었다. 거대한 몸집, 날카로운 눈과 매부리 코, 쪼글쪼글한 주름투성이 얼굴, 시골집의 천장에 닿을 듯한 회색머리, 가장자리는 금색이지만 입술 주변은 끊임없이 피어대는 시가의 니코틴 때문에 누렇게 변한 곳만 빼면 하얀 턱수염. 이 모든 것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런던에서도 이름을 날리는 사자사냥의 명수이자 위대한 모험가인 레온 스턴데일 박사의 모습이었다. 스턴데일 박사가 이 지방에 산다는 말은 예전부터 들었고 황무지에서 두어 번 그와 스쳐 지나간 적도 있었다. 하지만 박사는 우리에게 접근할 마음이 없어 보였고 우리도 그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왜냐하면 박사는 탐험 여행에서 돌아오면 다음 여행을 떠날 때까지 비첨 아리안스의 외진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길 좋아한다는 유명한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오두막에서 책과 지도에 파묻혀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소박하게 생활할 뿐 이웃들의 삶에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박사가 열띤 목소리로 홈즈에게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의 진상을 어느 정도나 파악했는지 묻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지방 경찰들은 감도 못 잡고 있어. 선생은 경험이 풍부한 분이시니 내가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해줄 수 있으리라 믿소. 이렇게 선생에게 수사 결과를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이유는 나도 이곳에서 여러 차례 머무는 동안에 트리제니스 일가와 친하게 지냈기 때문이요. 솔직히 말해서 내 어머니가 코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와 트리제니스 가문은 사촌관계라오. 그래서 그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소이다. 원래 나는 아프리카에 가려고 플리머스 항구까지 갔다가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를 듣고 계획을 중단한 채 바로 이곳으로 돌아왔고 도울 만한 일이 없을까 해서 찾아온 거요. 홈즈는 눈썹을 축혀 올린 채 박사를 바라봤다. 이 사건 때문에 아프리카로 가는 배를 놓쳤겠군요. 다음 배편으로 가기로 했소. 세상에나 참으로 극진한 우정입니다. 트리제니스 가문 사람들과 친척이라고 말하지 않았소. 그랬죠. 어머니 쪽의 친척이라고 하셨죠. 짐은 이미 배에 실려 있습니까? 일부만 실었고 대부분은 아직 호텔에 있소. 알았습니다. 그런데 플리머스 조간 신문에는 이번 사건이 아직 실리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소. 나는 전보를 받고 온 거요. 실례지만 누가 보낸 전보였습니까? 탐험가의 거친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졌다. 꼬치꼬치 캐묻기를 좋아하시는군. 직업병이라고나 할까요? 스턴데일 박사는 애써 침착함을 되찾았다. 좋소이다. 라운드 헤이 목사가 돌아오라고 전보를 보냈소. 고맙습니다. 박사님이 아까 던진 질문에 답하자면 아직 확실한 것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의심이 가는 것 정도는 말해줄 수 있지 않소? 아니, 그것도 말하기 곤란합니다. 그럼 헛걸음한 셈이로군. 더 이상 물어도 소용없을 테니 가겠소. 유명한 박사는 아주 불편한 얼굴로 집에서 나갔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홈즈는 박사를 따라 나섰다. 친구는 저녁이 돼서야 집에 돌아왔는데 무거운 발걸음에 피곤에 지친 얼굴을 보니 수사에 별 진전이 없는 모양이었다. 홈즈는 자기가 읽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전보를 대충 훑어보고 난로 안으로 집어 던졌다. 왓슨, 폴리머스 호텔에서 온 전보라네. 목사에게 호텔 이름을 물어서 레온 스턴데일 박사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전보를 보냈지. 답장에 따르면 박사는 틀림없이 그 호텔에 묵었고 짐의 일부를 아프리카로 보낼 준비를 해놓고도 이 사건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돌아온 듯하네. 왓슨,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관심이 아주 많아 보였어. 맞아, 그렇지? 바로 거기에 우리가 찾지 못했던 실마리가 있고 그것을 잡으면 사건이 풀릴지도 모르네. 자, 힘내세 왓슨. 곧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재료를 더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수수께끼 같은 수사도 술술 풀릴 걸세. 나는 그렇게 빨리 홈즈의 말대로 일이 전개될 줄은, 또 기분 나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수사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창가에서 면도를 하고 있다가 말발굽 소리를 듣고 바깥을 내다봤다.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이륜마차가 우리 집 앞에서 멈추더니 라운드 헤이 목사가 급히 뛰어내려 정원의 좁은 길을 따라 달려왔다. 홈즈도 이미 일어나 있었으므로 우리는 바로 목사를 방으로 맞아들였다. 목사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마침내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새로운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홈즈 선생님, 우리는 악마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우리 교구가 악마에게 홀렸다고요. 사탄이 강림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사탄의 손아귀에 잡히고 만 겁니다. 흥분한 목사는 안절부절 못했다. 새하얗게 질린 얼굴과 두려움에 짙은 눈이 아니었다면 무척이나 우스꽝스럽게 보였을 것이다. 이윽고 목사의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어젯밤에 모티머 트리제니스 씨가 죽었습니다. 자기 가족과 똑같은 모습으로요. 홈즈가 굉장한 기세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마차에 우리가 다 탈 수 있겠죠? 네, 물론이죠. 그럼 왓슨, 아침은 나중에 먹자고. 라운드헤이 목사님, 우리가 도울 테니 바로 출발합시다. 어서요. 서두르지 않으면 현장이 엉망이 되니까. 모티머 트리제니스는 2층 모퉁이에 있는 침실과 넓은 거실이 있는 1층을 빌려 쓰고 있었다. 창문 바로 앞까지 잔디가 자라 있었는데 크로케를 하는 곳이었다. 의사나 경찰보다 우리가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방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날은 안개가 낀 3월 아침이었는데 내가 본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보겠다. 그 광경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방 안의 공기는 오싹할 정도로 우물했고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다. 처음 이 방에 들어온 하인이 창문을 열어둔 상태였지만 그래도 숨이 턱 막혔다. 방 한가운데에 있는 탁자에서 그을음을 피우며 타고 있는 램프 때문에 그렇게 공기가 답답한 것일지도 몰랐다. 옆에 있는 의자에는 죽은 남자가 몸을 기댄 채 앉아 있었는데 듬성듬성한 턱수염은 바깥쪽으로 내밀었고 안경은 이마 위로 올렸으며 검고 여인 얼굴은 창을 보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여동생과 마찬가지로 공포에 질린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팔다리는 비비 꼬였고 손가락은 비틀려 있는 것이 마치 너무 무서운 나머지 발작을 일으키며 죽은 사람 같았다. 옷은 제대로 차려입었지만 서둘러 입은 느낌이 들었다. 침대에 누웠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이 비극은 이른 아침에 일어난 듯했다. 이 비참한 방에 들어서자마자 홈즈의 표정이 급격히 바뀌었다. 겉으로는 냉정해 보였지만 마음속은 격렬하게 불타오르는 것이 분명했다. 홈즈는 곧바로 자세를 낮추고 주위를 둘러봤다. 그의 눈은 빛났으며 얼굴은 긴장으로 굳었고 손발은 민첩하게 움직였다. 그는 창을 통해서 잔디밭으로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방 안을 돌아다니기도 하다가 2층 침실로 올라가기도 했다. 마치 모든 냄새를 맡으려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냥개 같았다. 그는 침실로 들어가 재빨리 방 안을 둘러봤다.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었는데 그것이 새로운 영감을 주어 흥분했는지 창밖으로 몸을 내밀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고는 계단으로 뛰어내려가 열린 창문을 지나 밖으로 나가더니 잔디밭에 엎드렸다가 벌떡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민첩한 동작은 마치 사냥감을 뒤쫓는 사냥꾼 같았다. 홈즈는 방에 있던 흔한 램프를 아주 꼼꼼하게 살피더니 기름통에 칫솔을 쟀다. 그는 램프 위의 배구모 덮개 부분을 돋보기로 주의 깊게 살펴보고는 표면에 붙은 그을음을 긁어내서 봉투에 담아 수첩 사이에 끼워 넣었다. 이윽고 의사와 경찰이 도착하자 홈즈는 목사에게 손짓했고 우리 셋은 잔디밭으로 나갔다. 오늘 조사가 쓸모없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난 여기 남아서 경찰과 사건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라운드헤이 목사님이 경위에게 인사 좀 전해주시고 침실 창과 거실의 램프를 주의 깊게 보라고도 말해주세요. 둘 다 결정적인 단서가 될 테고 그 둘을 연결하면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경찰에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집까지 오라고 하세요. 기꺼이 만나줄 테니까요. 자, 그럼 왓슨, 우리는 슬슬 가볼까? 이틀이 지나도록 경찰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다. 사립 탐정이 끼어들어서 화를 내고 있거나 자기들이 조사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동안 홈즈는 집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멍하니 앉아서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홀로 시골길을 산책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도 어디에 다녀왔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홈즈는 실험을 했는데 그것으로 그가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비극이 일어난 날 아침에 모티머 트리젠스의 방에 있던 것과 똑같이 생긴 램프를 사왔다. 그리고 홈즈는 목사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름을 넣어 기름을 완전히 다 쓸 때까지 시간을 쟀다. 또 다른 실험은 매우 불쾌한 것으로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어느 날 오후 홈즈가 이렇게 말했다. 왓슨, 우리는 여러 가지 보고를 손에 넣었지만 거기에 비슷한 점이 딱 하나 있었네. 방에 처음 들어간 사람들과 그 방의 공기에 관한 것일세. 죽은 모티머 트리제니스가 한 말을 기억하나? 그가 아침에 저택에 다시 갔던 일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던가? 그때 의사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로 정신을 잃었는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고 했지? 아, 잊었다고? 아무튼 좋네.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가정부 포터부인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서 창문을 열었다고 했는데 그 말은 기억날 걸세. 그리고 두 번째 사건, 그러니까 모티머 트리제니스가 죽은 사건에서도 우리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턱 막히지 않았던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나마 하인이 창문을 열어두었다고 하니 그 정도였을 거야. 나중에 물어보니 그 하인은 몸져 누웠다고 하더군. 이런 사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단서라는 점은 자네도 인정할 걸세. 두 사건 모두 독가스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거든. 그리고 사건 장소에서는 모두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 난로불과 램프 말일세. 난로는 추워서 피웠다고 치자고. 하지만 램프는 기름이 줄어든 양을 살펴보면 날이 밝은 뒤에 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네. 왜 그랬을까? 불, 숨, 막히는 공기,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이 미치거나 죽은 것. 이 세 가지 사실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세. 틀림없어. 그런 것 같군. 적어도 그럴듯한 가설은 되는 셈일세. 두 가지 사건 모두 독가스를 내뿜는 무엇인가를 불태웠다고 생각해 보세. 첫 번째 사건, 트리제니스 가족 사건에서는 그 물질을 난로 속에 넣었어.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가스는 굴뚝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밖으로 빠져나갔지. 반면 두 번째 사건에서는 가스가 날아갈 곳이 없었으니 첫 번째 사건 때의 독가스 독성은 더 약했을 걸세. 실제로 나타난 결과를 봐도 그 차이를 알 수 있어. 즉,
첫 번째 사건에서는 남자보다 약한 여자만 죽었고 두 남자는 나을진 어떨진 몰라도 정신 이상 증세만 보였네. 그 독가스를 마시면 첫 증상으로 정신 이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아주 뛰어난 효과를 보였지.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연소에 의해 작용하는 동물이 사용되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네. 나는 그렇게 추리했고 자연스럽게 모티머 트리제니스의 방에서 그 물질을 찾아내려 했던 걸세. 그러려면 당연히 램프 윗부분에 있는 배군모 덮개를 살펴봐야 했지. 거기에는 그을음이 잔뜩 묻어 있었고 표면에는 타다 남은 갈색 가루가 붙어 있었네. 그중 절반을 이 봉투 안에 긁어 담는 것은 자네도 봤겠지? 왜 반만 넣은 건가? 이보게, 경찰 수사를 방해할 수는 없지 않나. 내가 발견한 증거는 그들도 발견할 수 있게 남겨두었다네. 경찰들에게 그것을 발견할 만한 머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독성 물질은 아직 덮개 위에 묻어 있지. 자, 왓슨. 이제 램프에 불을 붙일 걸세. 하지만 사회의 보탬이 되는 두 사람이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창문은 열어두겠네. 자네는 분별력이 있는 지성인이라 이런 실험에 참가하고 싶지 않다면 하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쪽 창문 옆에 있는 안락 의자에 앉게나. 이런, 함께 실험할 생각인가? 그럴 줄 알았네. 이 의자는 자네 맞은편에 놓겠네. 그러면 우리는 독성 물질에서 같은 거리를 두고 마주 앉게 되네. 방문도 살짝 열어두자고. 이러면 서로의 얼굴을 잘 지켜보면서 만약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실험을 중단할 수 있을 거야. 알겠나? 그럼 갈색 가루, 아니 타다 남은 것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군. 그것을 봉투에서 꺼내 타오르는 램프 위에 놓겠네. 좋았어. 자, 왓슨, 지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의자에 앉자마자 사양 비슷한 짙은 냄새가 코를 찔렀고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 냄새를 들이마시는 순간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는 두뇌 활동이 사라졌고 헛개비가 보이기 시작했다. 눈앞에서 두꺼운 구름이 소용돌이 쳤고 그 속에는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곧 모습을 드러내 두려움에 떠는 내 감각을 향해 달려들 것만 같은 무엇인가가 숨어 있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 우주에 숨어 있는 거대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악한 그 무엇이었다. 희미하게 보이는 그것들은 두텁고 새까만 구름 속에서 소용돌이 치듯 움직이고 있었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섬뜩했고 그림자만으로도 내 영혼을 갈갈이 찢어버릴 것만 같은 끔찍한 존재가 곧 나타난다고 협박하며 경고하는 것처럼 보였다. 오싹한 공포가 온몸을 감싸 움직일 수도 없었다. 머리털이 쭈뼛 곤두서고 눈은 튀어나올 것만 같았으며 입은 해에 벌어졌고 혓바닥은 가죽처럼 뻣뻣했다. 머릿속이 울리며 당장이라도 뇌가 터질 듯했다. 비명을 지르려 했고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쉰 목소리가 들렸지만 내가 아니라 저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도망치려 몸부림치다가 절망의 구름 너머로 언뜻 홈즈의 얼굴을 봤다. 공포에 일그러진 채 핏기 하나 없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은 죽은 트리제니스와 그 여동생의 모습과 똑같았다. 그 모습을 보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기운을 되찾았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홈즈를 끌어안은 채 비틀거리며 방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잔디밭에 쓰러져 나란히 누웠다. 지옥 같은 공포로 넘치던 검은 구름을 뚫고 쏟아지는 눈부신 햇빛이 느껴졌다. 우리를 감싸던 검은 구름은 안개가 거치듯 찬찬히 사라졌고 곧 이성과 평화가 되돌아왔다. 우리는 잔디밭에 일어나 앉아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간신히 빠져나온 끔찍한 실험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지 서로를 바라봤다. 마침내 홈즈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정말 고맙네, 왓슨. 그리고 미안하네. 나 혼자서 해도 안 될 실험에 자네까지 끌어들이다니 정말 미안하게 됐네. 이보게, 자네를 돕는 것은 나만의 기쁨이자 특권일세. 지금까지 친구가 이렇게 진심을 담아 말한 적은 없었으므로 나는 가슴이 뭉클해질 만큼 감동을 받았다. 그러자 홈즈는 순식간에 반은 익살스럽고 반은 냉소적인 듯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굳이 저런 약물을 써서 미쳐볼 필요도 없었는데 말이지. 누군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런 무모한 실험을 하는 걸 보고 이미 미쳤다고 생각했을 걸세.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렇게 효과가 빠르고 지독하게 나타날 줄 몰랐네. 그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앞으로 길게 뻗은 손에 불붙은 램프를 쥐고 다시 나타났다. 홈즈는 그것을 나무 딸기 덤불 속으로 내던졌다. 방 안의 공기가 빠질 때까지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 이제 지금까지의 비극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실히 알겠지? 모를 리가 있겠나. 하지만 동기까지 알아내지 못했네. 저기 정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세. 아, 그놈의 독이 아직도 목구멍 근처에 남아있는 느낌이로군 그래. 자, 모든 증거는 첫 번째 사건의 범인이 모티머 트리 제니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네. 이건 틀림없어. 그런데 그가 두 번째 사건의 희생자가 된 것이 문제일세.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트리 제니스 남매 사이에 불화가 있었지만 나중에 화해했다는 사실이야. 그 불화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고 과연 진정으로 화해했는지는 알 수 없어. 하지만 모티머 트리 제니스란 사람의 여우 같은 얼굴하며 안경 너머에서 빛나던 작고 교활한 눈빛을 떠올리면 그다지 마음이 넓은 사람 같지는 않네. 아,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정원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증언일세.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잠시 비극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지 못했지. 그건 모티머 트리 제니스가 한 말이야. 그에게는 수사의 혼선을 빚어낼 이유가 있었네. 마지막으로 그가 방에서 나설 때 그 독성 물질을 난로에 넣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가 넣었겠는가? 만약 다른 사람이 와서 넣었다면 트리 제니스 남매는 자리에서 일어났을 거야. 그리고 이 코널 지방에서 밤 11시에 남의 집을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지. 이런 정황들로 봐서 범인은 틀림없이 모티머 트리 제니스일 걸세. 그렇다면 모티머 트리 제니스는 자살했다는 말인가? 왓슨, 정황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야. 자기 가족들에게 그런 짓을 한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을 가능성도 있어. 하지만 그 의견을 부정할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네. 고맙게도 그 사건의 진상을 죄다 아는 사람이 영국에 있다네. 오늘 오후에 그에게 모든 사실을 들을 계획을 세워두었네. 아니, 벌써 온 모양인데? 생각보다 조금 일찍 왔군. 레온 스턴델 박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조금 전까지 화학 실험을 한 터라 작은 방은 지금 박사님 같은 유명한 분을 맞이할 상태가 아닙니다. 정원의 나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위대한 아프리카 탐험가의 당당한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다. 스턴델 박사는 깜짝 놀란 듯이 돌아보고 우리가 앉아있는 정자를 향해서 다가왔다. 홈즈 선생, 무슨 일이오? 1시간쯤 전에 편지를 받고 찾아왔소.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른 거요? 집에 가실 때쯤이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격식을 차리지 않고 바깥에서 맞이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와 친구 왓슨은 하마터면 신문에서 코널의 공포라고 부르는 사건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박사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엿듣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는 편이 좋겠죠?
탐험가가 입에서 시가를 떼어내면서 홈즈를 흘끗 쳐다봤다.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야기라니 선생이 하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구려. 모티머 트리제니스를 살해한 건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나는 무기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스턴데일의 거친 얼굴이 검붉어지더니 눈이 번뜩이면서 이마에 힘줄이 솟았다. 주먹을 움켜쥔 채 금방이라도 홈즈에게 덤벼들 기세였지만 스턴데일은 간신히 냉정함을 되찾고 침착해졌다. 그러나 분노에 넘칠 때보다도 오히려 그 상태가 훨씬 더 위험해 보였다. 선생, 나는 오랫동안 야만인들과 함께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살면서 나 자신이 법이 되었소. 명심해 두시오. 난 당신을 다치게 하고 싶진 않소이다. 나도 박사님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진상을 이미 다 파악했으면서도 경찰이 아니라 박사님을 부른 겁니다. 스턴데일은 숨을 크게 내쉬면서 자리에 앉았다. 모험으로 가득한 그의 인생에서 이렇게 타인으로부터 압도당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리라. 침착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홈즈의 태도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우리의 방문자는 커다란 손을 쥐었다 폈다 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홈즈 선생, 방금 뭐라고 했소? 한번 떠볼 생각이라면 사람을 잘못 고른 거요. 빙빙 애둘러 말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시오. 무슨 뜻이요? 그럼 말하죠. 내가 박사와 대화하는 이유는 내가 모든 사실을 밝히면 박사님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박사님의 변론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내 변론이라고?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변론을 한다는 거요? 모티머 트리제니스 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한 변론입니다. 스턴데일 박사가 손수건으로 이마를 훔쳤다. 정말 대단하군.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교묘한 허세 때문이었나? 스턴데일 박사님이야말로 허세를 부리는군요. 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내가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를 조금 말해보죠. 당신은 자기 짐 대부분을 아프리카로 보내놓고 플리머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박사님이 이 비극을 만든 여러 요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이보시오. 내가 돌아온 것은 그 이유는 예전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죠. 그건 그렇다 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당신은 이곳에 와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용의자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목사관으로 가서는 밖에서 잠깐 기다리다가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 거요? 당신 뒤를 미행했으니까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미행하는데 모습을 보여선 안 되겠죠. 그날 밤 당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모종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계획을 실행했죠. 동이틀 무렵 당신은 집을 나서면서 문 옆에 쌓아둔 붉은 자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스턴데일이 깜짝 놀란 얼굴로 홈즈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리고는 목사관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아, 지금 보니 그때도 지금 신고 있는 테니스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관에 도착해서는 과수원과 울타리를 지나 트리제니스의 방 창문이 있는 곳까지 갔어요. 이미 날이 밝았지만 목사관 사람들은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머니에서 자갈을 꺼내 침실로 던졌죠. 스턴데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당신은 악마의 화신이로군. 홈즈는 그 말을 칭찬으로 들었는지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가지고 있던 자갈을 두세 줌 던지니 트리제니스가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었고 당신은 그에게 내려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트리제니스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 거실로 내려왔어요. 박사님은 창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짧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당신은 방 안을 서성였어요. 잠시 뒤 밖으로 나온 당신은 잔디밭에서 시가를 피우면서 모든 일을 지켜봤습니다. 곧 트리제니스가 죽자 당신은 왔던 길로 되돌아갔죠. 자, 스턴데일 박사님, 당신의 행동을 어떻게 변론할 생각입니까? 왜 그런 행동을 했죠? 만약 사실을 얼버무리거나 나를 속이려 든다면 이 사건은 내 손에서 영원히 떠나게 될 겁니다. 그 사실을 잘 알아두세요. 홈즈의 말을 들으면서 박사의 얼굴은 점점 파랗게 질렸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그가 잠시 후에 충동적으로 가슴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더니 눈앞에 있는 소박한 탁자 위에 그것을 던졌다. 다 이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이오. 스턴데일 박사가 말했다. 그것은 아름다운 여인의 상반신이 찍힌 사진이었다. 홈즈가 몸을 구부려 들여다봤다. 브렌다 트리제니스 양의 사진이로군요. 그렇소. 브렌다 트리제니스요. 오래전부터 나는 브렌다를 사랑했고 그녀도 나를 사랑했소. 내가 코널에서 오랫동안 틀어박힌 것도 그녀 때문이요.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을 수 있었다오. 하지만 나는 브렌다와 결혼할 수 없었소. 아내가 있었으니까. 그 아내는 벌써 오래전에 내 곁을 떠났지만 빌어먹을 영국법 때문에 이혼도 할 수 없었소. 브렌다는 몇 년이고 나를 기다렸고 나도 마찬가지였소.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이야. 박사는 격렬하게 흐느꼈고 커다란 몸이 흔들렸다. 잠시 후 그는 얼룩덜룩한 수염 아래로 목을 움켜쥐고 간신히 감정을 억눌렀다. 스턴데일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목사는 알고 있었소.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요. 그에게 가서 물어보면 브렌다는 이 세상에 내려온 천사라고 할 거요. 그래서 그는 나에게 전보를 보냈고 나는 되돌아왔소.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았는데 짐이며 아프리카가 대체 무슨 소용이겠소. 홈즈 선생, 이제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의문이 좀 풀렸소이까. 계속하세요. 친구가 말했다. 스턴데일 박사가 주머니에서 종이로 싼 조그만 꾸러미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놨다. 겉에 라딕스 페디스 디아볼리라고 적혀 있었으며 그 밑에 독곡물을 표시하는 붉은 라벨이 붙어 있었다. 박사가 그것을 내게 내밀었다. 당신은 의사라고 들었소. 이것을 본 적이 있소. 악마의 발 뿌리라고요? 아니요. 이런 약은 생전 처음 봅니다. 이걸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소. 부다의 연구소에 있는 표본을 빼면 유럽 어디에서도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거니까 말이오. 약재 조합법이나 독곡물 문헌에도 아직 실리지 않은 거요. 그 뿌리는 반은 인간의 발을, 반은 염소의 발을 닮았소. 그 기묘한 이름은 식물학에 관심이 있던 어느 선교사가 붙였다고 하오. 원래 서아프리카 어느 지방에서 주술사가 신성 재판을 내릴 때 쓰는 도구로 그들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전해 내려오는 거요. 난 이 독을 콩고의 우방기 강 유역에서 우연히 손에 넣었소. 이렇게 말하며 스턴데일 박사는 꾸러미를 풀어 코담배처럼 생긴 갈색 가루를 보여주었다. 그래서요? 홈즈가 캐묻듯 말했다. 홈즈 선생, 이제부터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하나도 남김없이 말하겠소. 당신은 이미 사건 경위 대부분을 알고 있으니 차라리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것이 나한테도 좋을 것 같구려. 나와 트리제니스가의 관계라면 이미 말해 주었소. 브렌다를 생각해서 나는 그 형제들과도 친하게 지냈소. 금전적인 문제로 집안에 불화가 생겨 모티머가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되었지만 대충 서로 화해한 듯 했고 그 뒤에도 나는 다른 형제들과 다름없이 그와도 친하게 지냈소.
그런데 모티머는 교활하고 속이 시커먼 작자였어. 이상한 일이 몇 번 일어나서 의심이 들긴 했지만 내가 먼저 시비를 걸 생각은 없었어. 그런데 2주일쯤 전에 모티머가 나를 찾아왔어. 나는 아프리카의 진기한 물건들을 보여줬고 그 중에는 이 분말도 들어있었어. 나는 그 신비한 작용에 대해서도 들려줬소이다. 공포를 지배하는 두뇌의 중추를 얼마나 자극하는지, 그리고 이걸로 부족 사제에게 재판받는 가엾은 원주민 앞에는 오로지 죽음이나 정신 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요. 유럽의 과학으로는 이런 독을 검출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했지. 내가 방을 비운 적이 없는데 모티머가 어떻게 이것을 훔쳤는지 모르겠어. 내가 서랍을 열거나 상자 안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조금 덜어낸 것이 틀림없어. 그는 얼마나 있어야 약효가 나타나는지, 그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세세하게 캐물었지만 설마 하니 다른 속셈이 있어서 그런 것을 묻는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소. 까맣게 잊고 있다가 플리머스에서 목사의 전보를 받는 순간에야 나는 그 사실이 떠올랐어. 그 악당은 내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을 테니 미처 소식을 듣지 못할 것이고 그대로 아프리카로 가서는 몇 년 동안 파묻혀 살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요. 하지만 나는 바로 되돌아왔소. 자세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자가 끔찍한 독을 썼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소. 하지만 나는 어쩌면 홈즈 선생이 다른 쪽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길 찾아왔소이다. 그런데 아무 말도 듣지 못한 거요. 나는 모티머 트리제니스가 범인이라고 확신했소. 그자는 재산에 눈이 멀어 가족들이 죄다 미쳐버리면 공동 재산을 자기 혼자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요. 그래서 악마의 발뿌리를 써서 두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여인 브렌다를 죽인 거에다 여기까지가 모티머가 한 짓이오. 그자를 어떻게 벌하면 좋겠소. 법에 호소해볼까. 하지만 증거가 없지 않소이까. 나는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었지만 과연 시골 배심원들이 이 별난 이야기를 믿어주겠소.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지. 실패는 용납할 수 없었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어서 복수하라는 외침이 들려왔소. 홈즈 선생, 처음에 말했다시피 나는 인생 대부분을 법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살았소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 스스로가 법이라고 생각하게 됐지.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소. 그자가 다른 이에게 한 짓과 똑같은 운명을 받아야 한다고 말이오.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정의를 실천하자고도 결심했소. 영국 전역을 뒤져봐도 지금 나만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도 없을 거요. 자, 이제 더는 할 이야기가 없소. 나머지 부분은 선생이 이미 메워주었소. 선생 말 맞다나 나는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소이다. 모티머를 깨우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집 앞에서 자갈을 골라 가져가서 그자 창문에 던졌소. 녀석은 아래층 거실로 내려와 거실 창문으로 나를 들여보내주더군. 나는 그의 죄상을 밝힌 후 판사 겸 사형 집행인으로 왔다고 말했소. 그 파렴치한은 내가 들고 있는 회전식 권총을 보자 의자에 주저앉았고 나는 램프를 켜고 그 위에 가루를 얹은 다음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소. 나는 그자에게 방에서 도망쳐 나오면 권총을 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정말 그럴 작정이었소. 그는 5분 만에 죽었소이다. 그 죽어가는 꼴이라니 끔찍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소. 내가 사랑하는 브렌다가 아무 죄도 없이 맛본 괴로움에 비한다면 그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테니까. 홈즈 선생, 여기까지가 내 이야기요. 당신도 사랑에 빠진 적이 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거요. 어쨌든 내 운명은 이제 선생의 손안에 있구려. 어떻게 하든 상관없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죽음은 전혀 두렵지 않소이다. 홈즈가 자리에 앉은 채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박사님,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었습니까? 중앙 아프리카에 뼈를 묻을 생각이었소. 아직 절반도 끝내지 못한 일이 남아있으니 말이오. 그럼 가서 남은 일을 마치세요. 적어도 나는 그 일을 방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스턴데일 박사는 큼직한 몸을 의자에서 일으켜 깊숙이 머리 숙여 인사한 다음에 정자를 떠났다. 홈즈가 파이프에 불을 붙인 뒤 담배 상자를 내게 건네주었다. 독이 없는 연기는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지. 왓슨, 자네도 이번 사건은 우리가 관여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우리는 누구에게 의뢰를 받아 수사한 게 아니니까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 자네도 저 사람을 고발하고 싶진 않겠지? 그럴 리가 있겠나? 내가 대답했다. 왓슨, 난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은 없네만 사랑하는 여자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해당했다면 나도 저 무법자 같은 사자 사냥꾼처럼 행동할지도 몰라. 누가 알겠나? 너무 뻔한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 같아 조금 미안하지만 수사의 첫걸음은 창가에 있던 자갈이었네. 그 자갈은 목사관의 정원에 있는 자갈과 전혀 다른 것이었어. 스턴데일 박사와 그의 집으로 눈을 돌리자 그것과 똑같은 자갈이 눈에 띄더군. 아침까지 램프가 켜져 있었다는 사실과 덮개 위에 붙어있던 타다 남은 가루가 추리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었지. 왓슨, 이제 그 사건은 전부 잊어버리세.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카이데아어의 뿌리나 파고들어야겠네. 분명히 위대한 켈트어의 한 분파인 코노로와 이어져 있겠지.